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의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30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십시오.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다. 사전 고의는 고의가 아니고요. 사후 고의도 고의가 아닙니다. 그럼 미필적 고의는 무엇이냐? 이 판례는 암기하셔야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 즉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구성요건적 착오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앞서서 부작위범 할 때 보증인 지위의 착오 할 때 잠깐 보았죠. 보증인 지위의 착오와 보증인 의무의 착오, 금지 착오와 구성요건의 착오 비교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구성요건 착오에는 고의를 조각하고 그러면 과실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금지 착오에는 형법 16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의 사실, 즉 객관적 상황의 착오입니다. 행위 상황의 오신인 거죠. 예를 들면 문서 위조죄에서 문서 위조죄는 그 객체는 타인 명의의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를 자기 명의의 문서라고 사실을 착오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반면에 금지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 포섭의 착오인데, 즉 규범의 적용 범위를 오신하는 거죠. 규범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포섭해서 착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 서류를 이건 타인명의 서류라고 합시다. 타인명의 서류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실 자체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타인명의 서류는 문서 위조죄에서 얘기하는 이 문서가 아니라고 착오한 거예요. 처벌되는데 말이에요.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타인 명의의 서류는 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가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를 착오를 한 거죠. 이걸 금지 착오를 합니다. 이 두 개는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구성요건 착오가 있으면 이 해결 방법으로 구체적 부합설도 있고 법정적 부합설도 있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이란 무엇이냐?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법 규정적으로 부합한다면 객체 동일성의 착오이든 각주 32번 갑인 줄 알고 때렸는데 을이었다. 방법, 타격이 착오이든 각주 33번 갑을 때리려고 했는데 빗 맞아서 지나가던 을이 맞았다. 어느 것이든 발생 사실에 대한 즉 을이 맞은 것에 대한 기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각주 34번 형법의 폭행죄상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하려다 사람 신체를 폭행한 것인가 갑 신체를 폭행하려다 을 사람 신체를 폭행한 것인가 법정적으로 부합한다는 거죠. 발생 결과 즉 을에 대한 폭행죄의 기수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판례 보시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리를 갖고 몽둥이로 후려쳤는데 피해자 등에 업힌 피해자 아들이 맞아 사망한 경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살인의 범위 성립에 지장 없다. 살인죄다. 갑을 살해하려고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을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다만 병발 케이스에서는 법정적 부합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각자 35번을 보시죠. 갑을 살해하려고 발사한 총탄이 갑에게 상해만 입히고 을을 사망시켰어요. 그러면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법정적 부합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주의하시고요. 자, 인과관계 착오의 경우를 볼까요?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인과관계를 착오한 경우, 예를 들면 각조 36번을 보시죠. 살인하였다고 착오해서 매장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매장질 식사한 경우이죠. 이런 인과관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요한 판례입니다.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 인멸 목적으로 한 매장 행위에 의해 사망했더라도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인 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인과 과정의 불일치가 본질적 차이를 지닌다면 구성요건 착오로 고의 조각이 되지만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면 착오가 아니다. 고의범의 책임을 그대로 진다라는 것인데, 일단 살해 의도로 때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매장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매장 행위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다. 인과 과정의 불일치가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따라서 착오가 아니고 살인죄의 고의범의 책임을 그대로 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고 합니다. 개괄적 고의, 소위. 개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의 고의범이다. 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판례는. 중요한 판례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해서는 15조 1항을 빼놓을 수 없죠. 조문입니다. 15조 1항.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직계 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보통 살인을 한 경우, 즉 인식은 보통 살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존속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존속살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존속이었던 거예요. 존속살인이 보통 살인보다 더 중합니다. 더 중합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한 보통 살인을 한 경우에는 형법 15조에 특히 중환죄, 존속살인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환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살인죄로 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라는 것이 15조 1항의 내용입니다. 촉탁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를 보았는데, 착오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이제 공범과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불가분의 관계죠. 공범이 나오면 항상 착오의 쟁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범과 착오, 공범과 착오. 입에 붙어야 됩니다. 공범과 착오.
문제에서 뭐뭐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착오의 쟁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